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켜시는 분 많으시죠? 오늘도 일하러 나가야 하고, 가족은 챙겨야 하고, 병원비, 교육비, 보험료는 줄줄 세고, 그런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속도를 찾습니다. 느린 월급 대신 빠른 수익, 느린 저축 대신 빠른 반등. 그래서 코인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를 쳐다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1억 간다. 나스닥은 결국 오른다. 이런 말은 달콤합니다. 근데 달콤한 말은 대개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편해진 사람은 기준을 버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투자라는 단어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가격에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으로 한방,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왔는지부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의 QLD, TQQQ 투자 심리와 어디에서 닮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도박이 아니라 투자로 만들 수 있는지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때 세상은 한번 뒤집혔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흔들리고 뉴스에서는 안전하다던 것들이 사실은 위험덩어리였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은 포인트는 단순히 주가가 빠진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믿을 게 아니라는 감정, 이게 박혔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위험해졌는지 아주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은행은 원래 돈을 맡아두는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출을 받으면 그 순간 장부에 숫자가 찍힙니다. 그 숫자가 시장에서 돈처럼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용의 힘입니다. 신용이 커지면 경제는 빠르게 성장합니다. 문제는 신용이 지나치게 커질 때입니다. 돈이 실물보다 빨리 늘어나고 이자와 빚의 사슬이 여기저기 연결되면서 어느 한 군데가 끊기면 전체가 같이 흔들리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은 원래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하는데 경쟁이 심해지면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나갑니다. 그 대출이 그냥 은행 창고에만 남아있으면 은행이 위험해지는데 금융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그 대출을 묶어서 상품처럼 포장해서 팔아버립니다. 포장지가 좋아 보이면 사람들은 속을 모르고 삽니다. 그 포장 상품이 또 다른 상품의 재료가 되고 이렇게 몇 번만 반복되면 실물보다 훨씬 큰 숫자가 시장에 쌓입니다. 겉으로는 전부 정상이고 장부상으로는 전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부가 버티는 전제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뻥하고 터집니다. 연쇄적으로 터집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년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신뢰가 붕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 위기를 어떻게 막았을까요? 돈을 풀었습니다.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은 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을 풀면 당장 폭발은 막지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산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금이 오르고 모든 게 오릅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꾸준히 오릅니다. 이 격차가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진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면 과연 내 가족이 안전할까?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누가 지켜주나? 국가와 중앙은행은 누구 편인가? 이 질문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탈중앙화입니다. 중앙에서 찍어내거나 통제하는 화폐가 아니라 규칙 자체가 공개되어 있고 누군가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형태의 디지털 희소성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은행과 정부를 못 믿겠다는 감정, 그 감정이 비트코인의 씨앗이었습니다. 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돈을 보내는 것도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도 실제로는 은행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버튼 한번 누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내 돈을 옮기는데 중간에 누군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내가 왜 내 재산을 지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개인 간 직접 거래라는 아이디어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부분을 찌릅니다. 중개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검열이 어렵다.
국경을 넘기 쉽다, 자산 이동이 편하다. 이런 장점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자기 나라 통화가 불안한 곳에서는 이런 욕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지키고 싶고 내 재산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한 번 꼬입니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말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개인 지갑을 관리하고 키를 보관하고 거래를 직접 처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커집니다. 거래소는 중앙화입니다. 사람들은 탈중앙화를 꿈꾸며 들어오지만 실제 행동은 중앙화된 플랫폼에 자산을 맡깁니다. 이 순간 비트코인은 다시 금융 시스템의 욕망 구조 안으로 들어옵니다. 레버리지, 대출, 담보, 파생상품, 청산, 이것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커질수록 코인은 본질보다 가격 변동으로 소비됩니다. 이때부터 코인은 투자라기보다 자극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뇌의 보상회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격이 오르면 도파민이 터집니다. 내가 맞았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맞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한 번 더 맞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기준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결국 내 인생의 의사결정이 가격 그래프에 종속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QLD, TQQQ 투자자에게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입니다. 나스닥은 장기 우상향이니 레버리지로 시간을 당기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레버리지가 시간을 당기기도 하지만 고통도 당긴다는 겁니다. 수익의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손실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손실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은 더 쉽게 기준을 버립니다. QLD는 나스닥을 2배 추종하는 구조이고 TQQQ는 3배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단위로 맞추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오늘 지수가 올랐을 때 레버리지는 더 크게 오르지만 오늘 지수가 빠졌을 때 레버리지는 더 크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장기 결과가 단순히 배수로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체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하루에 10% 빠지고 다음날 11% 오르면 원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이 흔들림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길게 이어지면 천재가 되지만 횡보와 하락이 섞이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때 계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판단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장기 투자니까 버틸 수 있다. 그 말이 진짜가 되려면 한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가? 혹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돈을 더 넣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희망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이야기할 때 방향 전망보다 규칙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코인과 같은 자극 상품이 됩니다. 반대로 규칙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인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이 QLD, TQQQ를 투자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속도를 내되 브레이크를 먼저 장착하는 겁니다. 브레이크의 첫 번째는 자금 관리입니다. 레버리지는 올인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올인한 사람은 하락장에서 선택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시장이 내 손을 꺾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추가 매수라는 선택지,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선택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 이게 전부 힘입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이 아니라 내 판단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는 기준 차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차트를 보면서 사고팔고를 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차트는 심리를 더 흔들기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본주가 되어야 합니다. 나스닥 레버리지의 기준은 QQQ 같은 현물 지수 차트로 잡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는 분할입니다. 레버리지에서 분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들어가면 그 이후는 기도가 됩니다. 분할로 들어가면 그 이후는 계획이 됩니다. 여기서 분할의 핵심은 시간 분할과 가격 분할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시간 분할은 내 감정을 안정시키고 가격 분할은 내 평균 단가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브레이크는 익절 규칙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수익이 크게 났을 때입니다. 수익이 나면 사람은 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 공격성이 다음 하락장에서 치명적인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은 욕심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수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만들고 그 현금으로 다음 하락을 준비하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수익은 한 번에 날아가고 사람은 그때부터 복수 매매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예상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정확히 고점이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언제 폭락이 오느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맞히려는 순간부터 투자 확률은 떨어집니다.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대응하는 게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응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매수할 구간을 미리 정해두고 그 구간에 오면 기계처럼 분할로 들어갑니다. 내가 익절할 구간을 미리 정해두고 그 구간에 오면 기계처럼 일부를 정리합니다. 시장이 내 감정을 흔들기 전에 내가 내 규칙으로 시장을 대합니다. 이게 레버리지를 투자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코인은 그러면 끝났느냐고 묻습니다. 비트코인은 미래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끝났느냐 이 질문입니다. 은행과 정부를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 통화 가치가 무조건 지켜지느냐,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언제나 보호하느냐, 이런 질문이 끝나지 않는 한 비트코인 같은 대안적 실험은 계속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와 별개로 가격은 언제든 과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열된 가격은 언제든 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욕망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QLD, TQQQ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이 과열될 때 사람들은 밤새 차트를 봅니다. 레버리지가 과열될 때 사람들은 장 시작 전부터 심장이 뜁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내 기분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수익률이 아니라 생활로 둡니다. 내가 잠을 자는가, 내가 가족과 대화를 하는가, 내가 일의 리듬을 유지하는가, 이게 유지되지 않으면 투자도 무너집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삶이 무너지면 그건 투자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하라는 말 아니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빨리 모으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안전하게만 굴리면 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식하게 굴리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속도를 내되 규칙을 단단히 세우는 것, 욕심을 내되 일부는 항상 회수하는 것, 공격적으로 가되 현금이라는 산소통을 남겨두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살 때 딱 한 번만 매수 전략을 고민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매수보다 보유 전략입니다. 보유 전략은 결국 하락장에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흔들림 구간입니다. 뉴스가 불안하고 지수가 며칠 연속 빠지고 사람들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때 대부분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량 분할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포 구간입니다. 주변에서 손절 이야기가 나오고 계좌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마음이 잠을 방해합니다. 이때는 분할의 핵심 구간입니다. 내가 준비해둔 현금과 규칙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체념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시장 이야기를 안 합니다. 뉴스를 봐도 감정이 안 움직입니다. 이때가 실제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누구나 맞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맞히려 하지 말고 분할로 도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장도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등 구간입니다. 빠르게 오르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때는 추격 매수보다 기존 포지션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확신 구간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진짜 간다고 말합니다. 이때 일부 익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과열 구간입니다. 주변에서 너무 쉽게 번다는 말이 나오고 레버리지 비중을 더 늘린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욕심이 아니라 방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열은 늘 조정으로 식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코인과 레버리지가 왜 닮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둘 다 인간의 조급함을 타고 오릅니다. 둘 다 인간의 확신을 타고 과열됩니다. 둘 다 인간의 공포를 타고 무너집니다. 결국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정보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통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1년에 큰 손실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손실의 고통은 돈이 줄어드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력을 잃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게 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지켜야 할 것부터 정하십시오. 가족의 생활 리듬, 본업의 안정, 내 수면, 내 건강,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QLD, TQQQ 같은 도구를 쓰셔야 합니다. 마무리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로만 나온 게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때 생겨난 대안 심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시 욕망의 금융 구조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가격은 언제든 과열되고 꺼질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코인보다 더 제도권이고 더 투명하지만 사람의 욕망을 빠르게 자극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투자로 만들려면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구간 대응 규칙과 현금과 분할과 익절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레버가 되고, 기준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폭탄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QQQ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분할 구간을 잡는지,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일부를 회수해서 다음 하락의 총알로 바꾸는지, 이 부분을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기회비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